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최근 반도체 주가가 움직이면서 업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관심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IT의 신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하시죠.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보니까 봄에 출연하고 한 석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그 사이만 하더라도 반도체 산업 변화가 아주 컸죠. 네, 뭐 주가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예. 네, 또 생각지 않게 또 AI 붐이 또 확 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예. 반등한 것 같습니다. 네, 변화가 있는데 네. 우선 보면은 이제 뭐 7월이 곧 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실 반도체 그동안 메모리는 이제 하반기 3분기를 많이 기다려 왔는데 지금 보면 업황이나 또 뭐 재고 같은 거 이런 데서 좀 반전되는 조짐이 나옵니까? 네, 뭐 그동안 뭐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쪽이나 아니면 PMIC, 뭐 차량 반도체 이런 쪽은 재고가 피크아웃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수동 소자 MLCC 그런 쪽도 이제 피크아웃을 했었고 그동안 이제 계속 기다려 왔던 영역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하고 이제 그 두뇌 역할을 하는 모바일 AP 쪽입니다. 근데 이제 메모리가 먼저 돌아선 것 같아요. 이번 네. 6월달 데이터를 보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전년 대비 아니면 전분기 대비로 보면 아직까지 엉망인데 전달 대비해서는 오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아직까지 모바일 AP 쪽은 아직까지 재고 피크아웃이 안 된 것 같긴 한데요. 조만간 이제 그쪽도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재고가 줄어들면서 주문량이 늘어나는 그런 진바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도 일단 벌써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반도체라는 게 전체 시장의 한 95% 이상은 고정거래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 아마존이나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쪽에 납품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스팟 가격을 통해서 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스팟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한 5% 정도의 그냥 그 일반 그 유통되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용산에 뭐 파는 그런 네. 이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만의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회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월 단위, 요즘에는 보름 단위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죠. 네, 그거를 통해서 이제 고정 거래 가격을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스팟 가격은 이미 반등을 했고요. 예. 보통 스팟 가격이 움직이고 나서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있다가 고정 거래 가격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스팟 가격이 먼저 움직였고 이제 조만간 고정 거래 가격이 반등하는 뭐 그런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반도체 주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꽤 많이 빠르게 오르다가 최근 한 1, 2주 사이에 약간 주춤거리더라고요. 네네. 지금 3분기 이후에 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시장 색깔이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올해를 이제 딱 놓고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놓고 본다 그러면 상반기는 금융 장세였어요. 예. 그러니까 전설적인 투자자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사람이 증시를 사계절에 비유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봄은 실적은 엉망인데 유동성이 막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막 오르죠. 이제 뭐 사실 그 가치 투자자들이나 펀더멘털리스트들은 되게 적응하기 힘든 시장이에요. 기업 실적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 주가는 막 오르거든요. 그 다음에 실적 장세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예. 여름이거든요. 사계절에서 보면 유동성도 좋고 실적도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이게 가을로 넘어가는데요. 가을이 되면 실적은 계속 좋습니다. 그런데 유동성이 줄면서 주가는 내려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니 이 실적이 왜 주가가 계속 내리는지 모르겠다라고 예. 하고 다시 또 겨울로 오면 네, 실적도 안 좋고 금융 유동성도 빠지는 네. 이제 우리가 작년 하반기 겪었던 그런 모습들인데요. 반도체 투자자들, 특히나 테크 투자자들은 올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금은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살짝 갈 만한 맞습니다. 그 네. 정도. 그렇죠. 지금 계절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내년 봄이 이제 증시로는 가을에 접어드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올 하반기는 일단 네. 뭐 여름에 가까운 상황. 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정치로서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실적 장세거든요. 예. 그러면 기존에 오르던 패턴하고 조금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는 바텀업으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고 그리고 가격을 고객사한테 전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좀 많이 수급이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엔비디아, AMD 이런 쪽이 지금 주도하는 게 이제 AI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뭐 국내에서도 기대도 크고 또 그 덕분에 약간 효과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AI 반도체로 따른 우리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어떤 낙수 효과 이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실 업황으로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폭을 보면 크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엔비디아가 그 GPU가 뜸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쪽이 HBM이라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쪽 고성능 메모리 쪽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 납품하고 있는데 전체 디램 매출 비중의 5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성장세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얼마 전에 이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이제 유일하게 거론되는 회사가 이제 AMD거든요. 예. AMD의 이제 리사수 CEO가 이제 그 엔비디아의 A100이나 H100에 대항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놨어요. 공개를 했는데 그게 MI300X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올해 AI 반도체 시장을 300억 달러로 추정을 했었고요. 2027년까지 연간 50%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러면 28년이 되면요. 메모리 시장만 한 게 새로 생기는 거예요. 한 1,500억 달러 정도.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예. 디램하고 낸드를 합친 시장만큼 AI 반도체가 생기기 때문에 네.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약간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성장세에 많은 프리미엄을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버블이 가장 잘 일어나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침투율 10%대 내외일 때 제일 잘 일어납니다. 지금 전기차가 그 정도 됩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전에 스마트폰, 그러니까 피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도 주가 시세가 제일 잘 날 때는 결국 10% 침투율일 때였고요. 예. 전기차 침투율이 10%를 지나가는 구간이 작년. 예. 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가장 핫했던 거죠. 예. 네. 이제 AI가 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AI가 지금 침투율이 10%까지 아직 안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직은 한 5% 예. 내외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10% 올 때까지 말하자면 전성기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 있죠. 네. 예, 예.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은 너무 지금 버블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기간 조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라는 네. 또 메모리 강자 두 개를 비교하면은 올 현재 하반기 상황에서 뭐 누구는 그래도 삼성전자다 하지만은 또 지금 단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더 좋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두 회사를 비교하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상승 룸으로 보면 삼성이 더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AI 트렌드가 계속해서 엔비디아 중심으로 끌고 간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우리 대표님은 잘 모르시겠습니까? 네. 대표님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네네. 둘 중에서 어느 쪽으로? 제 성향은 사실 삼성전자를 살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좀 더 하방 경직성은 있고 네. 좀 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좀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AI 반도체 붐 때문에 이제 메모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반전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네. 뭐 삼성전자나 우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메모리를 기본적으로 감산하고 있는 단계인데, 네네. 이제 곧 감산이 끝나고 정산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시기가 온다면은 뭐 네네. 올 건데, 네네. 우리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말고 네. 또 소부장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어떤 분야가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어떤 분야가 네네. 그렇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그동안 우리가 겪은 게 하락 사이클이잖아요. 네. 이제는 상승 사이클로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이제 그런데 상승 사이클의 초입인데 이미 주가는 3, 40%가 올라와 버리죠. 예. 선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으로 보면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구간인데요. 이제는 채바닥에 사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지난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상승 룸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상승 사이클에 시작됐을 때 어떻게 움직였냐? 요걸 이제 좀 말씀드리면요. 제일 먼저 장비주들이 제일 세게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비 업체들을 보면요. 생각해 보면 이 업체들은 수주가 많으면 막 사람 뽑아가지고 일을 많이 시키잖아요. 예. 근데 수주가 없으면 다운사이징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줄여 놓으면요. 네. 나중에 수주가 정작 왔을 때는 못하죠. 갑자기 뽑아서 트레이닝을 못 시켜요. 그렇죠. 그러면 장비 업체들은 그 하락 사이클에서 버텨야 되거든요. 비용을 쓰면서. 뭐 1년에 무슨 1,000억씩 벌다가 갑자기 무슨 수백억씩 적자를 내요. 버텨야 돼요. 장비 업체는. 그러면 이게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면 제일 레버리지 효과가 크죠.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그러니까 장비 업체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소재 부품 업체들, 뭐 프로세스 케미컬이나 아니면 뭐 프리커서나 이런 쪽에 뭐 업체들 그리고 파츠 예. 뭐 이런 쪽이 이제 오르고요. 마지막 이제 사이클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쪽이 이제 PCB 같은 기판입니다. 네. 작년에 보면 하락 사이클 마지막에 보면 기판 업체들 실적 어마어마하게 좋았거든요. 그랬죠. 네네. 그래서 보통 앞으로도 그런 사이클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번에는 메모리 반등 사이클하고
AI 혁명이 중첩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또 정보 유통 속도도 빠르고요. 뭐 유튜브라든지 텔레그램 통해서 정보 유통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좀 많이 중첩돼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부장 중에서도 반도체 장비주는 약간 이미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죠. 그래서 주요 장비 업체들 보면요. 이게 제가 한 일주일 지난 데이터긴 한데요. 연초 대비해서 한 주요 장비 업체들은 70% 정도. 예. 네, 상위 탑10 장비 업체를 보면 70%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 업체들, 뭐 케미칼이나 뭐 이런 쪽, 프리커서나 이런 쪽 업체들은 한 40% 정도 올랐고요. 제일 덜 오른 쪽이 부품 쪽이었어요. 예. 이제 장비에 들어가는 파츠 네. 라든지 뭐 PCB 쪽 이런 쪽이었는데 지난주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그쪽도 키 맞추기를 어느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럼 조정받고 있는 것은 별로 나쁘지 않다고 봐도 네, 되겠습니까? 굉장히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게 뭐 6월, 7월, 뭐 한 8월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막 예전처럼 팍 주저앉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예. 버티면서 거기서 오히려 이 올 가을이나 연말을 본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주식들은 여기서 또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관심은 파운드리로 좀 쏠리고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율이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제고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전문가들이 볼 때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는 어떤가요? 사실 수율이라는 게 그 회사의 기밀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정확하게 알기는 힘든데 고객사들 코멘트를 통해서 좀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최근에 애플 담당자 입에서 이제 삼성 그 4나노, 5나노 수율이 거의 TSMC에 근접했다라는 코멘트가 나온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직접적인 증거는 삼성이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라는 걸 하는지 안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네.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라는 게 뭐냐면 이번에 4나노 그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를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제품을 받아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팹리스 업체들이 여러 자기들을 칩을 의뢰하고 싶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시생산을 해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 한 개 웨이퍼에다가 여러 가지 칩들을 생산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열어준 거예요. 아마 5나노 MPW가 2019년에 했으니까 4년 만에 지금 4나노 MPW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업계에서는 MPW 서비스를 해준다라는 거는 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는 증거죠. 만약에 왜냐면 삼성이 수율이 안 좋은데 MPW를 해서 양산을 한다 그러면 수율이 뭐 35% 이렇게 되면 정차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요게 좀 그 말씀대로 전문가들 살 때는 사이에서는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헷갈리는데 네. 그러니까 시제품을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는 네. 우리가 이걸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주문해도 됩니다. 이런 맞습니다. 의도인가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수율이 너무 낮으면은 이제 오히려 생산해서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굳이 이런 걸 만들 수 할 수가 있다고 없죠. 홍보를 하지 않을 텐데 맞습니다. MPW를 만들어서 요거 빨리 주문해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자기들이 주문만 받으면 생산해서 수율이 높아서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깔려 있다 이런 이제 간접 증거다 이렇게 봐도 된다. 네네, 그 맞습니다. 말씀이네요. 실제로 뭐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예. 뭐 미국의 그 모비라이 그리고 뭐 암바렐라 이런 회사들이 좀 칩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이 의뢰 수주를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뭐 최근에 뭐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 점유율이 다시 벌어졌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그건 약간 좀 업을 잘 몰라서 그래요. 왜냐면 의뢰를 받고요. 예. 시생산 막 테스트하고 양산이 들어가면 이 칩이 나오는 데까지 5개월이 걸려요. 파운드리는. 예. 그러면 이 지금 점유율 확대 효과가 한 두 분기는 지나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점유율이 오히려 더 격차가 벌어졌다 이러면서 이제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약간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 조금 하셨는데 사실 파운드리 관건이 이제 고객사 확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뭐 3나노까지 갔다고 하지만은 막상 고객사들이 원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지 이게 조금 의문스러웠는데 지금 고객사가 몇 가지 이름 나오는 그 정도 외에는 지금 좀 큰 고객사 없는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고객사 확보 상황이 돼 가고 있습니까? 전 세계 이제 파운드리에서 제일 중요한 고객, 제일 큰 고객은 애플이에요. 예. TSMC 매출이 전체에서 한 25%, 많을 때는 30%까지 차지합니다. 네. 뭐 근데 애플이 삼성 파운드리를 올 가능성은 없죠. 그렇죠. 네, 예. 이제 이미 뭐 이제 TSMC하고는 뭐, 네네 뭐 서로 이제 특수 완전히, 관계니까. 네, 바인딩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삼성은 경쟁이잖아요.
애플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러면 남아있는 게 그 다음 중요한 고객들이 누구냐면 AMD, 뭐 퀄컴, 퀄컴, 엔비디아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삼성 입장에서는 퀄컴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퀄컴 지금 차세대 칩을 스냅드래곤 8세대 그 젠 8 4세대 제품을 삼성에 생산한다라는 뉴스는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뭐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지금 뭐 차량용 칩이긴 하지만 뭐 8나노짜리를 가져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AMD도 최근에 그 자기네 회사 차세대 로드맵 발표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100% TSMC 팹을 썼는데 아마 2, 3년 이후부터는 멀티 파운드리를 쓰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삼성이 기술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지금 TSMC한테 너무 독점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세컨 티어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고 좋은 팹은 애플한테 먼저 주고 이제 나머지는 약간 좀 홀대받는 그런 약간 불만도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독점 회사가 좋은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팹리스들도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삼성이 수율이 올라오니까 약간 대체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보면 경쟁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파운드리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TSMC의 수율이나 기술력에서 조금 밀린다 이런 건 솔직히 뭐 인정되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도 많이 따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율 격차, 기술 격차는 얼마 정도까지 쫓아갔습니까? 최근에 이제 경계현 사장, 이제 DS 부문장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4나노, 5나노는 2년 이상의 격차가 있다라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3나노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로 줄었다. 그래서 향후 1, 2년 안에 뭔가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3나노 게이트 올라라운드라는 신공정을 성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3나노 GAA는 삼성전자가 먼저 시작했고 지금 TSMC는 팹 방식, 핀팹 방식 그대로 쓰고 있다 하는데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가 오히려 TSMC에 1년 정도 뒤집다고 보는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이제 3나노 GAA도 양산을 타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하는 칩이 비트코인 채굴 칩이에요. 중국에서 의뢰한.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 칩은 사실 구조가 좀 단순해요, 설계가.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3나노가 된다 그러는 거는 모바일 AP나 적어도 프로세서류의 칩들이 생산이 돼야지 검증이 되는 거죠. 근데 TSMC의 3나노 팹은 지금 애플의 모바일 AP를 지금 스타트를 했거든요. 근데 삼성은 아직까지 모바일 AP 쪽에는 수주 받은 게 없습니다. 근데 GA 해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대로 중국의 어떤 그 코인 채굴 업체 말고는 현재는 확보된 고객이 없습니다.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술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가 현재로서는 검증을 제대로 못 받은 셈이네요. 그렇죠. 이제 팹리스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4나노, 5나노가 그동안 잘 안 됐는데 3나노 GAA 쪽에 뭔가 배팅하기가 되게 불안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4나노, 5나노 쪽이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3나노가 어느 정도 잘 준비됐나 보다라고 해서 넘어가는 고객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죠. 이전보다는. 그래서 그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파운드리도 사실 분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아까 코인 채굴에서부터 또 모바일도 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TSMC라는 아주 강한 상대하고 경쟁할 때 그나마 좀 성산이 있어 보인다. 좀 시작은 이쪽 부분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입니까? 지금 사실은 파운드리에서 제일 돈이 되는 영역은 모바일 AP 쪽이에요. 스마트폰의 두뇌 칩이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돈이 되니까 애플이죠. 그렇죠. 애플이나 뭐 퀄컴이나 뭐 이런 업체들이 하니까 그쪽은 TSMC가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물량을 가져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굉장히 마이너한 시장이지만 나중에 큰 시장으로 성장 가능한 게 자율주행차 쪽 칩이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은 레벨 2지만 레벨 3가 되면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모바일 AP 못지않은 어떤 고성능 칩이 필요해지거든요. 반도체 수요도 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TSMC하고 직접적인 경쟁을 하기보다는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차세대 기술을 뭔가 확보할 수 있는 차량 AP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2027년까지 비모바일 쪽에서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비모바일이라는 게 상당 부분이 자동차용 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차량용 칩 말고 또 다른 뭐 제2의 또 삼성전자가 좀 생산을 걸어볼 만한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의외로 삼성이 선단 공정 쪽을 놓고 보면요. 기존에 삼성은 선단 공정도 모바일 쪽만 좀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우 파워라고 하죠. 우리 그 모바일 AP 같은 경우는
전력을 적게 먹으면서 성능을 잘 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요즘에 이야기하는 뭐 서버용 칩 같은 경우는 HPC라고 해서 네.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입니다. 이런 쪽은 이제 X86 계열이고 어떻게 보면 저전력보다는 성능 쪽에 뭔가 초점을 많이 맞추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쪽은 그동안 TSMC가 거의 100%다 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삼성이 이번에 처음으로 HPC 전용 그 라인을 공개를 했어요. 예. SF4X라는 이제 그걸 공개를 했는데 이제 삼성도 우리도 이제 서버용 칩 쪽 이제 생산할 거야. 네. 라고 한 거죠. 아직까지는 뭐 거기서 의미 있는 뭐 생산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요. 이제 향후에는 HPC 쪽에서도 우리가 뭔가 한번 진출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량용 반도체 요거하고 HPC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삼성이 승부를 걸어보려고 적극적으로 뛰어든 분야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GAA가 가미가 되면 금상첨화죠. 예. 지금 삼성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투자를 집중한다 그러면 산단 공정에서는 EUV 쪽이나 GAA 쪽으로 투자를 하고요. 예. 그리고 삼성이 정말 취약한 쪽이요. IP, 설계 생태계 쪽하고 후공정 쪽이에요. 예. 어드밴스드 패키징. 요즘에는 진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건 2부에서 다시 네네.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IP 생태계 키우겠다. 이번에 뭐 미국의 어떤 회사들하고 뭐 4개인가 하고도 손을 잡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하기는 삼성으로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TSMC는 이미 너무 멀리 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아까 말대로 양도 많고 질적으로 훨씬 뛰어난데 이게 과연 그런 부분이 쫓아갈 만한 어떤 뭐랄까 상황이 돼 있는 건지 지금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이제 그런 쪽을 단기간에 뭐 하려면 M&A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 네. 뭐 아날로그 디바이스나 뭐 NXP 같은 업체들 인수해서 예.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IP를 좀 사야 이제, 되죠. 사서 확보해야 좀 되는 그렇죠. 건데. 고객들한테 좀 풀어주는 뭐 그런 것들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뭐 조이트 벤처를 통해서 여러 이제 IP 생태계를 꾸리는 것도 뭐 생각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도체 어떤 그 비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감가상각하고 그 IP 비용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TSMC가 딱 봐도 삼성의 3배 이상 많아요. 3배 이상 많은데 질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네. 그 IP의 질도 훨씬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IP 생태계도 TSMC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삼성이 향후에 뭔가 어떤 그 TSMC하고 경쟁을 하려면 이쪽 IP 생태계들 그리고 후공정 쪽, OSAT 생태계도 많이 키워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그 삼성전자가 IP 생태계 강화에 나선 것 이거는 뭐 방향 자체는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IP 생태계가 취약하면 팹리스들이 칩을 맡기고 싶어도요. 네.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설계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TSMC를 그 좋아하는 팹리스들은 사실 TSMC가 공정도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지만 이 IP 생태계가 너무 편하거든요. 네.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그 설계 IP 블록들을 그냥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갑 같은 을인데도 불구하고 그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지금 뭐 IP뿐만 아니고 파운드리 생태계 자체가 우리가 지금 대만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뭐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앞으로 어떤 IP를 포함한 전체 파운드리 생태계에서 어떤 분야 비중이 좀 늘어나고 또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뭐 어떤 게 덜 중요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어쨌든 다 중요한 건데 키워드로 말씀드리면요, EUV 쪽은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 EUV라는 건 노광 공정이죠. 네. 극자외선이라는 건데요. 뭐 아무리 반도체가 감산에 들어가고 투자를 줄이고 하더라도 EUV 쪽을 줄일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EUV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네덜란드 ASML인데 네.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대수가 40대 정도로 딱 정해져 있죠. 예. 그리고 순번 뽑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원래 40대 나오면 20대는 딱 TSMC 거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 13대, 14대 정도는 삼성 거예요. 네. 이제 보통 한 13대인데 이재용 회장이 날아가면 한 대 더 주거든요. 예. 그러면 나머지 6대 가지고 피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EUV 쪽 서플라이 체인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뭐 소재, 부품 뭐 이런 쪽은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3나노 게이트 올라운더 같은 경우는 삼성이 여기서 성공을 해버리면 네. 거기 관련된 또 업체들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AI가 되든 자율주행차가 되든 저궤도 위성이 되든 드론이 되든 로봇이 되든 다 필요한 기술이에요. 기본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한미반도체라는 회사가 예. 그 시총이 1조 2천억짜리 회사가 거의 2~3배 오를
수 있었던 거는 단기간에 그런 어떤 핵심적인 장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이제 EUV 공정하고 GAA 또 AVP라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요 세 가지 분야는 네. 상당히 좀 계속해서 유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거기 관련된 업체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파운드리 생태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파운드리 분야의 소부장 업체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모리 위주였던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 파운드리 비중이 점점 커져가는 이런 양상인데 앞으로 소부장 생태계도 그러면 이제 조금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국내 소부장 업체들은 대부분 메모리 쪽에 의존도가 아직까지 높습니다. 예. 캐시카우라고 하죠. 지금 돈을 버는 쪽은 메모리 쪽이고 삼성하고 똑같아요. 이제 신성장 산업으로 파운드리 쪽을 이제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죠. 뭐 국내 회사인데 사실 메모리 매출 비중이 3% 이하인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TSMC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대다수 장비 회사들, 소재 부품 회사들은 메모리 쪽 의존도가 아직까지 높고 점점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비중을 전환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속도가 빠른 업체들은 향후에 좀 주가적으로 좀 좋은 밸류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좀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이제 K 반도체에서 이제 파운드리 비중이 이제 커져갈 경우 또 실제로 커져간다고 보는데 소부장 이런 기업들 가운데 발전이 특히 빠르고 또 미래 전망도 밝다 이렇게 보는 분야 어떤 쪽입니까? 네, 뭐 EUV 쪽이 있나요? 네. EUV하고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뭐 이런 쪽은 계속해서 이제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업체로 보면 HPSP라든지 뭐 EUV용 PLR은 동진 세미캠 그리고 첨단 후공정 쪽에 필요한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뭐 인텍플러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파운드리 부문이 커질수록 설계하고 DSP,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그리고 오사트 이런 후공정 생태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던데 이제 그 원리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설계하고 또 DSP 요 미래 전망하고 또 관련 업체들 상황은 어떤지 한번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내 팹리스 업체들은요 선단 공정을 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선단 공정을 의뢰하는 회사는 삼성 시스템 LSI 정도밖에 없고요. 네. 전문 팹리스 업체 중에서 그래도 규모가 있는 회사는 LX 세미콘 정도가 있는데 거기도 첨단 파운드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지금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이런 쪽을 하기 때문에 뭐 20나노나 40나노 수준의 그 정도 공정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팹리스 중에 그래도 뭐 좀 의미 있게 선단 공정 뭐 4나노, 5나노를 의뢰할 수 있는 회사는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도 이 팹리스 업체들이 칩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IP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IP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있는데요. 뭐 그게 대표적으로는 영국의 ARM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 외에도 이제 국내에서 IP만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는 이제 칩셋 미디어라는 회사가 비디오 코덱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도 최근에 AI 관련돼서 IP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나잖아요. 설계도가 나오면 이걸 또 파운드리에다가 넘겨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중개를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 레이아웃 같은 것도 해주고 그게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라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팹리스가 이제 파운드리 회사에 이렇게 설계도를 넘길 때 그게 이제 말하면 그거는 약간 이론적인 이런 부분이 많다 하면은 실제로 요 공장에서 그 구현하려는 제조용 도면이나 설계도가 필요한데 그걸 이제 DSP가 받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팹리스 업체들이 주는 그 설계도는요. 거의 그냥 소프트웨어 거의 그 프로그래밍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또 팹에 맞게 레이아웃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DSP 업체들이 해주는 거고요. DSP 업체가 이제 단순 이제 그 브로커 역할도 하지만 턴키로 다 이제 설계도만 주면 칩이 나올 때까지 다 전공정, 후공정까지 다 맡아주기도 하고요. 그런 일도 합니다. 그러면 미래 전망은 뭐 상당히 밝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삼성 파운드리가 좋아지면 그쪽은 당연히 낙수 효과로 커질 수밖에 없죠. 지금 국내에서도 그런 걸 맡아 하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까? 네, 뭐 저기 DSP 업체 중에는 이제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같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오사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외주 반도체 패키지 테스터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흔히들 이제 후공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네네. 부분에 관심들이 큰데 이 패키지하고 테스트가 왜 중요한지 네. 하고 또 관련 어떤 업체들 상황은 어떤지 이 부분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후공정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못 받았던 이유는요. 국내 산업이 메모리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메모리라는 거는 전공정만 중요하면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어떤 선폭을 줄여서 생산성을 높이면 이제 한 개 웨이퍼에서 기존에 200개 생산하다가 300개 생산하면 그걸로 족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후공정 쪽은 패키징이나 테스트가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은 많아도 크게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칩이 다 제각각이고 예. 또 전공정에 요구하는 것도 제각각이고 그 후공정에 요구하는 것도 제각각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AI나 자율주행차나 뭐 이런 로봇이나 이런 새로운 트렌드로 인해서 이제 이종 칩끼리 이렇게 한 개의 패키징하는 구조들이 되게 많이 쓰여요. 그게 이제 뭐 2.5D나 3D 구조로 칩을 막 이렇게 같이 한 대 막 밀어 넣잖아요. 예. 그게 이제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하거든요. 기존에는 단층 칩이죠. 이렇게 예. 칩 하나에 PCB 하나에 놓고 이렇게 연결해서 패키징하는 거는 이제 모놀리스틱이라 하는데 예. 이제는 여러 가지 칩들을 한 개의 어떤 인터포즈에 놓고 다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시스템적으로. 그게 이제 앞으로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공정이 네. 복잡해지겠네요. 맞습니다. 기존에 뭐 그냥 모놀리스틱이 그냥 단독 주택 짓는 거라 그러면 네. 이제 헤테로지니어스는 거의 주상복합몰. 아. 그러니까 위에는 한쪽은 호텔이고 한쪽은 아파트인데 예. 지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패키징 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이걸 또 검사하는 것도 장난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부가가치가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국내에서도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좀 발전이 돼 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옷삿 업체 중에는 글로벌리 잘하는 회사가 세계 1위 옷삿 업체가 대만의 ASE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거기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엠코 테크놀로지, 옛날에 우리 아남 반도체인데 IMF 때 이제 넘어간 네. 회사인데요. 예. 엠코 테크놀로지 정도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할 수 있어요. 네. 네, 글로벌 탑 10 중에서 네. 한 7개가 대만 업체고 한 개가 중국의 JCT, 장청과기라는 회사가 하나 있고요. 국내에는 탑 10 안에 드는 회사는 없습니다. 아, 뭐 탑10 아니더라도 이제 좀 의미 있게 시작하고 있다는 네네, 업체들이 뭐 있다면 열심히 하는 회사는 아직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못하지만 예. 그래도 뭔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뭔가 기회를 노리고 있는 회사는 뭐 SFA 반도체나 하나 마이크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테스트 하우스들은 두산 테스나 예.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지금 이제 후공정 변화 핵심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AVP라고 하는 요 부분인데 좀 말하자면 어드밴스드라는 말 자체가 뭐 진전된 발전된 그런 이제 패키징이라는 뜻이겠죠. 요 개념 설명하고 또 관련 업체들 어떤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부각이 된 거는 2016년이에요. 요거는 이제 또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 경쟁하고 직결이 됐는데요. 예. 원래 애플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 AP 파운드리를 삼성이 100% 했었어요. 예. 그래서 삼성이 심지어 설계까지 일부 도와주는 상황이었는데 삼성이 갤럭시라는 경쟁 제품을 내놓고 심지어 칩도 엑시노스라는 칩을 경쟁 제품을 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그렇죠. 혹시나 내가 주는 설계도가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당연히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약점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이 TSMC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둘한테 물량을 어느 정도 주면서 경쟁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예. 그게 한 4, 5년 정도 경쟁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서로 막 선당 공정 경쟁을 엄청 했었거든요. 네. 2016년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TSMC가 16나노였고 삼성이 14나노였어요. 예. 그리고 그 아이폰 6S에 아마 적용되는 AP였는데 그러면 14나노가 더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두 개 칩을 넣고 돌려보니까 TSMC 칩이 더 잘 나오는 거예요, 성능이. 아. 그래서 그때 나중에 뜯어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이 적용된 거예요. TSMC가 처음으로 펜아웃 WLP라는 기술을 적용하니까 이게 2나노가 뒤처지는데도 칩 성능은 오히려 좋은 거죠. 그때부터 이제 삼성이 그 기술을 넘어서기 위해서 삼성도 펜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는 또 4세대 디스플레이 장비 개조해서 막 했는데 결국 못 넘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폰 8부터는 이제 100% TSMC로 갔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때부터 첨단 후공정은 TSMC가 압도적으로 네,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TSMC의 첨단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추격하기 위해서 전 세계 업체들이
다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뭐 그 OSAT 업체 중에서는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할 수 있는 규모나 기술이 있는 회사는 대만의 ASE하고 엠코밖에 없는데요. 그게 약간 태생적인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OSAT 업체가 뭔가 첨단 기술에 투자를 하면 그게 뭐 1,000억, 2,000억 단위 정도로 하면 됐었어요. 예. 근데 이제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이게 약간 후공정인데 약간 전공정스러운 후공정이에요. 웨이퍼 단에서 뭔가 뭐 구멍을 뚫어주고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변화가 생겼다 네, 이거죠. 그래서 조 단위 투자가 필요해요. 아, 그런데 OSAT 업체 중에 시총이 조 단위로 된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사실은 큰 OSAT 업체라고 해도 시총이 1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조를 투자를 하기가 힘든 거죠. 네. 심지어 엠코 테크놀로지를 삼성이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뭐 아직까지 진행 중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도 엠코 테크놀로지가 연간 벌어들이는 이익이 1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1조 원 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ASE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각까지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국내에서는 그러면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하는 업체가 전혀 없습니까? 뭐 그냥 연구개발 정도로 하는 규모는 있는데요. 이게 진짜 의미 있게 뭐 하는 건 없고요. 사실 삼성의 그 어떤 어드밴스드 패키징 물량을 많이 받아갈 회사는 엠코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이제 아남 맞습니다. 반도체가. 실제로 엠코 테크놀로지 팹이 그 국내 많아요. 이제 예전에 아남 반도체였기 때문에 뭐 광주나 뭐 인천이나 뭐 송도 이런 데 많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베트남에 한 2조 원 정도 투자해서 지금 그 후공적 팹을 꾸리고 있는데 그게 결국 삼성 물량 쪽을 상당 부분 뭐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쪽 현재 밸류체인이 지금 국내에서는 그러면은 엠코 말고는 거의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까? 엠코 쪽에 이제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이제 한미반도체, 예.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인텍플러스 뭐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GAA 관련주, 그리고 EUV 공정 관련주 이런 쪽도 지금 뭐 관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도 꽤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의 뭐 업황이라든지 주가 전망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GAA 같은 경우는 삼성이 3나노를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관련주들이 엇갈릴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 관련된 업체는 이게 또 보면 벽에다가 막대기 3개 박혀 있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예. 자료 사진 보면 네. 그거를 습식 시각으로 깎아야 돼요. 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실리콘하고 실리콘 게르마늄을 층층이 쌓아서 초산계 에천트라는 데 담궈요. 그러면 이게 막대기 모양 남을 때까지 담궜다가 확 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솔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런 그 용액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습식으로 하다 보면 파티클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되는데 고순도 과산화수소로 닦아야 되거든요. 예. 그게 한솔케미칼이라는 회사가 합니다. 그리고 이게 층을 쌓으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게 쌓아야 되잖아요. 예. 원자층으로 쌓아야 돼요. 기존에는 분자 단위로 쌓았다 그러면 하. 그러면 원자 단위로 쌓아서 이거를 하려면 ALD 원자층 증착기가 필요한데 그 원익 IPS라는 회사가 하고 이걸 또 원자 단위로 검사를 해야겠죠. 네. 원자 현미경을 하는 이제 파크 시스템스 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UV 공정 이제 관련주겠고, 네. 그리고 아까 GAA 관련 네네. 공정주겠고, EUV 관련해서는 네네. 어떤 게 있습니까? 뭐 EUV 장비는 ASML이 독점을 하죠. 예. 네, 그런데 이제 뭐 그 장비는 ASML이 독점하고 거기에 필요한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포토 마스크 할 때. 그렇죠. 예. 회로가 새겨진 이 마스크를 EUV를 쪼아서 그 스태퍼처럼 예. 그 축소 현상을 하는 거거든요. 네. 회로를. 예. 그 위에 PR이 깔려 있는데 여기 그 빛을 닿으면 PR이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마스크는 일본의 호야라는 회사가 하는데 이 마스크가 장당 10억 해요. 예.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네. 빨리 상해요. 예. UV라는 그 굉장히 강한 광선을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오래 쓰고 그리고 파티클이 묻으면 엉겨붙지 않게 하려면 펠리클이라는 이 마스크를 또 이렇게 방막이라죠, 펠리클. 맞습니다. 네. 그냥 얇은 우리 막. 뭐 그쵸 스마트폰에 의해 뭐 보호 네. 유리라고 봐도 되고요. 예, 예. 네, 그런 건데 그게 또 투과율이 낮아야 되고 굉장히 또 강도가 좋아야 되는데 그런 쪽을 하는 회사가 이제 SNS텍 예. 그리고 FST가 있는데 SNS텍이 최근에 그런 쪽으로 투과율이 92%까지 나와서 굉장히 격광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EUV용 PR을 하는 회사가 이제 동진 세미캠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반도체 소재 분야로 들어가 보면은 소재 분야는 일본 업체들이 잘 한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2019년도인가 뭐 수출 규제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한일 관계 조금 개선되고 하는 이런 분위기 타면서 이제 약간
그 수출 규제가 해제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런 변수가 있으면 이제 국내 소재 업체들 상황은 또 어떤 건지 오히려 더 뭐 전보다 상황이 나빠졌은 상황이 되는 건지 오히려 막 그렇지 않고 또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건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그 아베 소부장 사태 때문에 네. 이제 사실 반사이익을 본 거잖아요. 네, 국내 업체 국산화로 보면 좋을 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국산화를 통해서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 좀 높은 밸류를 받았거든요. 예, 국산화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네, 높은 밸류를 받았고 그리고 정부 지원금도 많이 풀렸죠. 예.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밀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다시 일본하고 사이가 좋아지니까 그러면 국산화 속도가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만 시장에서 기대감은 좀 빠지는 거죠. 네. 디레이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은 국산화 속도를 늦출 생각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한번 무기화되는 걸 봤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요. 리스크가 다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그때 일본 넘어가서 얼마나 모욕적으로 예. 네, 당하고 왔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산화 흐름대로 하고 그리고 일본 업체하고 협력하는 투트랙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네. 국내 파운드리 소재 쪽 업체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뭐 대표적인 게 동진 세미캠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솔브레인도 이제 지금 뭐 GAA 쪽으로 관련해서 하고 있고 한솔케미칼 네. 그리고 워닝 머티리얼스 뭐 이런 회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이제 긴축 속도가 조금 줄어드니까 지금 기술주를 비롯한 성장주들이 힘을 좀 받고 있는데 뭐 반도체 소부장 특히 파운드리 소부장 같은 경우는 뭐 성장주의 어떤 대표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쪽 부문은 지금 뭐 더 담아도 되는 분야라고 업종이라고 보고 계신지 아직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어떤가요? 네.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텀업으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예. 이게 기존의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갈 때는 결국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세게 될 수 있는 업체들 그리고 네. 실체가 있는 업체들이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뭐 조정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조정을 기회로 그런 알짜 회사들을 잘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증시에도 사계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보통 봄에 씨를 뿌려죠.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초여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씨를 뿌려도 가을에 거둘 게 많아요. 근데 조금 더 놓치면 이제 뭐 한여름에 씨를 뿌리면 이게 싹을 틔울 가능성이 낮죠. 네. 네. 그러니까 먹을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열심히 주식을 공부해야 된다고 관련 종목들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도체 소부장 특히 이제 파운드리 분야는 워낙 회사도 많고 또 공부해야 될 양도 그 분량도 많고 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옥석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이 분야를 우리가 이제 그 접근한다면은 어떤 기준으로 탁 세워서 이 바라봐야 좋은 회사를 골라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요. 어쨌든 그 해당 그 영역에서 1등하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거나 예. 그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그게 고객한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뭔가 그 영역에서는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것도 뭐 향후 1, 2년 안에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쭉 몇 년 동안 봤을 때 그런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거나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는 회사들 뭐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아주 뭐 높은 수익률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EUV 쪽이나 네. 아니면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있는 회사들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예. 거기서 뭔가 좀 새로 부각되는 회사들, 뭐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떤 높은 영업이익률하고 네.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는 회사들, 이제 그런 식으로 압축을 하다 보면 네. 몇몇 종목들이 다 보일 거예요. 예.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본인이 검증하고 실적이 나올 경우에는 그게 실제로 그 자기가 생각한 투자 아이디어대로 가는지 예.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 못 하시는 분들은 예. 그냥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뭐 분할로 매수해도 지금 아직까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가 저물고 이제 3분기 하반기가 임박한 현재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산업은 워낙 복잡하고 또 관련 회사도 많아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해하기도 만만치 않은데 오늘 이형수 대표님의 설명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